2024년 4월의 끝자락,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 있는 청솔공원은 목련이 다 지고 연두빛 잎이 돋아나는 중이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은행나무 사이로 비껴 들어와 흙길 위에 긴 그림자를 늘어뜨렸고 그 그늘 속으로 작업복 차림의 두 남자가 삽을 들고 들어서고 있었다. 공원 정비 작업이었다. 낡은 벤치를 교체하고 그 자리에 새 파고라를 세우는 공사였는데 인부 중 한 명이 오래된 벤치 밑동 근처를 삽으로 내려찍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었다. 무언가 단단한 것에 삼날이 부딪혔다. 야, 잠깐. 돌이야, 뿌리야? 옆에 있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헤치기 시작했다. 흙은 생각보다 깊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작고 녹슨 철제 상자였다. 가로 30cm, 세로 20cm쯤 되는 한때는 초록색이었을 철제 상자. 표면은 녹으로 뒤덮였지만 뚜껑의 틈새를 보면 누군가 일부러 아주 조심스럽게 묻어둔 것이 분명했다. 상자는 곧 공원관리 사무소로 옮겨졌다. 이런 일이 처음인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냥 열어봐야 하는지 한참을 의논했다. 결국 뚜껑의 잠금 장치를 조심스럽게 비틀어 열었을 때 안에서 먼저 흘러나온 것은 세월의 냄새였다. 낡고 바랜 편지 봉투 3장, 작은 수첩 하나, 빛바랜 사진 2장, 그리고 누군가의 꿈이 녹아든 작은 연필 한 자루. 봉투 중 가장 큰 것의 앞면에는 파란 잉크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를 발견한 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든 것들을 윤명철의 가족에게 전해주십시오. 1974년 봄, 청솔공원 제3벤치 앞에서 윤명철 씀. 직원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전화는 결국 윤서아에게 닿았다. 서아는 그날 오후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흙이 손 안에서 형태를 잡아가는 그 순간만이 그녀가 가장 고요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34살, 공방을 연 지 6년이 되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그녀의 손은 자꾸 멈추었다. 만들다가 구기고 구기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경기도 청솔시 공원관리사업소라는 낯선 이름이 화면에 떴을 때 서아는 반쯤 건성으로 받았다. 윤서아 씨이신가요? 할아버지, 함자가 윤명철 어르신이 맞습니까? 공원에서 타임캡슐이 발견되었는데요. 서아의 손이 천천히 물레를 멈추었다. 그녀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에 공방 앞 벚나무가 마지막 꽃잎을 털고 있었다. 50년. 그 긴 시간 동안 흙 속에 잠들어 있던 것이 이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서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땅에 묻었을까? 그 물음이 그녀의 발을 청솔공원으로 이끌었다. 제이브 녹슨 상자 안에 1974년 공원관리사무소 작은 회의실에서 서아가 처음 철제 상자를 마주한 것은 전화를 받고 다음 날 아침이었다. 담당 직원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건네는 동안 서아의 눈은 뚜껑에 새겨진 녹의 무늬를 따라갔다. 50년이었다. 할아버지가 24살이던 해에 이것을 묻었다는 뜻이었다. 서아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 아버지조차 어린아이였던 시절의 일이었다. 상자를 받아 무릎 위에 올려놓자 예상보다 가벼웠다. 그러나 그 가벼움이 도리어 더 무거운 것을 떠올리게 했다. 이것을 땅에 묻은 24살의 청년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서아는 뚜껑을 열었다. 먼저 편지 봉투 3장이 눈에 들어왔다. 파란 잉크로 쓰인 글씨는 반세기의 세월을 견디면서도 또렷했다. 첫 번째 봉투에는
발견하신 분께, 두 번째에는 미순에게, 세 번째에는 내 아이들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그 다음에는 수첩이었다. 표지가 가죽으로 된 손바닥 절반 크기의 낡은 수첩. 금박 글씨로 1974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빛바랜 사진은 두 장이었는데 한 장은 젊은 남자가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같은 남자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다. 서한은 흑백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청년이 지금 요양원에 있는 84살의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쉽게 실감 나지 않았다. 젊음이란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먹먹하게 들었다. 마지막으로 연필 한 자루. 한때는 노란색이었을 연필은 이제 색이 벗겨지고 몽당 연필이 되어 있었다. 끝은 여전히 뾰족하게 깎여 있었다. 마치 오늘 당장 무언가를 쓸 수 있을 것처럼. 서한은 천천히 손을 뻗어 연필을 집어 들었다. 나무의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다. 아니, 그것은 온기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50년 전 한 청년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 안에서 완성되는 기나긴 기억. 서한은 그 연필을 손 안에 꼭 쥐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1974년의 봄. 할아버지는 어떤 하늘 아래 이것들을 상자에 담았을까? 그 질문을 품은 채 서한은 천천히 봉투를 들어 올렸다. 내 아이들에게라고 쓰인 세 번째 봉투. 서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첫 번째 봉투부터 펼쳐 들기로 했다. 발견하신 분께 쓴 편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편지. 편지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파란 잉크가 번진 자국도 있었다. 그러나 글씨는 정성스러웠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쓴 흔적이 역력했다. 서한은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발견하셨다면 제발 이 상자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훗날 제 가족에게 꼭 전해져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지금 24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자 안에 제가 살아온 이유를 담았습니다. 부디 윤명철의 가족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74년 4월 28일 윤명철 드림. 서한은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눈이 따가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원 벤치들이 아침 햇살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저 어딘가, 저 흙 속에서 이것이 50년을 기다렸던 것이다. 제3부 24세 청년. 1974년의 봄. 서한은 그날 저녁, 이른 퇴근을 했다. 공방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편지 봉투들과 수첩을 가슴에 안고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봉투가 흔들렸다. 마치 그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서한은 식사도 잊고 책상 앞에 앉았다. 두 번째 봉투. 미순에게라고 쓰인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연애 편지였다. 그러나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청년이 자신의 삶 전체를 한 사람에게 설명하는 긴 고백이었다. 미순아, 나는 지금 우리가 늘 앉던 3번 벤치 앞에 앉아 있다. 내가 서울로 올라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야. 나는 내가 없는 이 공원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벤치가 이렇게 차가울 줄도 몰랐고. 서한은 숨을 멈추었다. 미순. 그것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이었다. 박미순. 2년 전 봄에 돌아가신 할머니. 나는 오늘 이 상자에 우리 이야기를 담으려 한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들. 내가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단단했는지. 그리고 내가 없는 지금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50년 뒤에도 이것을 꺼내 읽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지금을 기억하고 싶을 것 같아서. 편지는 계속되었다. 청년 명철은 그 안에 자신의 꿈을 써 넣었다.
측량 기술자로 일하면서 언젠가 직접 설계한 마을 하나를 완성하고 싶다고. 그 마을의 가장 좋은 자리에 미순과 함께 살 집을 짓겠다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공원처럼 나무가 많은 동네에서 키우겠다고. 그리고 미순아, 한 가지 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만은 꼭 가르치고 싶어. 사람은 무언가를 만드는 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집이든 밥이든 노래든 그림이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나는 그렇게 믿어. 서아의 눈이 멈추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문장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퍼졌다. 서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을 만지던 손, 물레 위에서 형태를 빚던 손, 최근 몇 달 사이 자꾸만 멈추어 버리던 그 손. 50년 전 할아버지는 이 문장을 쓸 때 서아의 존재를 상상이나 했을까? 손자가 태어날 것을, 그 손자가 손으로 흙을 빚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서아는 한참 동안 편지를 가슴에 대고 있었다.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내려왔다.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창밖에는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1974년의 4월 밤에도 이 별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 밤, 청년 명철은 마지막 편지를 접어 상자에 담으면서 어떤 별을 보았을까? 서아는 수첩을 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다. 제사부 수첩 속의 지도. 1974년의 수첩은 측량 기사의 수첩답게 숫자와 약도로 가득했다. 토지의 경계선, 거리를 재는 공식들, 지형이 높낮이를 나타내는 도표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는 청년 명철의 글씨로 짤막한 메모들이 끼어들어 있었다. 4월 3일, 오늘 미순이가 서울 취직이 됐다고 했다. 기뻐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가. 4월 9일 읍내 전체를 혼자 측량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없는 곳의 넓이가 내가 있는 곳의 넓이보다 크다. 4월 15일 타임캡슐을 만들기로 했다. 이 봄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이 느낌을 어딘가에 묻어두고 싶다. 4월 22일 편지 3장을 썼다. 미순에게, 훗날의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발견할 낯선 사람에게. 상자는 내일 묻는다. 서아는 수첩의 마지막 메모에서 손을 멈추었다. 4월 27일 내일 묻는다. 50년 뒤에 누군가 이것을 꺼낼 때 이 봄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좋겠다. 서아는 수첩을 덮었다. 뺨이 뜨거웠다. 50년. 할아버지가 수첩을 닫은 그날로부터 정확히 50년이 지난 봄에 서아가 그것을 펼쳐 읽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이것은 지금 가족의 손에 닿아 있었다. 서아는 마지막 봉투를 들었다. 내 아이들에게. 이것은 아버지에게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일까? 혼자 먼저 읽어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서아야, 공원에서 뭔가 발견됐다고 전화 왔다는데 사실이냐? 응, 아빠. 할아버지 타임캡슐이야. 1974년에 묻어두신 거. 내가 오늘 찾아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의 호흡이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아버지가 그런 걸 하셨다고? 서아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들었다. 당혹감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소리에는 낯선 아이처럼 당황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아빠, 내일 같이 할아버지한테 가자. 이것들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라. 그 짧은 대답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서아는 아직 다 알지 못했다. 제오부 요양원의 봄날 오후, 다음 날 오전, 서아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다. 요양원은 도시 외곽의 나지막한 산 아래에 있었다.
주차장에서 걸어 들어가는 동안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아도 말을 걸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조금씩 어색한 보폭으로 걸었다. 할아버지의 방은 1층 끝에 있었다. 문을 열자 창가에 햇빛이 가득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돌아보았다. 84의 얼굴. 주름이 깊고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눈 안에는 아직 맑은 것이 있었다. 왔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래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할아버지, 저 서아예요. 알아. 눈은 아직 멀쩡하다. 서아는 할아버지 옆에 작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아버지는 침대 끝에 조용히 걸터 앉았다. 그리고 서아는 가방에서 철제 상자를 꺼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보는 순간 눈이 달라졌다. 주름 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손이 천천히 들렸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게 아직 있었냐?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혼잣말처럼 아주 오랜 시간 전 있었던 일을 새삼 확인하는 말이었다. 공원에서 벤치 교체 공사 중에 발견됐대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밖에는 요양원 정원의 라일락이 보랏빛으로 피어 있었다. 24이었어. 그때 내가.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아는 가만히 들었다. 미순이가 서울로 올라갈 때였다. 나는 거기가 아니었거든. 읍내에 남아서 일을 해야 했어. 그게 그렇게 막막하더라. 24에 혼자 이 동네에 남겨진 기분이. 아버지가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서 그걸 땅에 묻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서아를 바라보았다. 묻어두면 그 봄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서아는 손에 들고 있던 3번째 봉투를 내밀었다. 내 아이들에게라고 쓰인 봉투. 이건 아직 안 열어봤어요. 아빠랑 할아버지랑 같이 열어야 할 것 같아서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라일락 향기가 열린 창문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봉투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재훈아, 네가 열어라. 제육부 아버지가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 윤재훈은 62살이었다. 반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서툰 사람이었다. 서아가 어릴 때 아버지는 늘 단정했다. 무릎에 아이를 올려 앉히는 일이 없었고 칭찬도 꾸지람도 짧았다. 그 짧음이 서아에게는 때로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오래된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아는 보았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방 안에서 유독 크게 들렸다. 아버지는 편지지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읽지는 않았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서아는 숨을 참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편지지를 내렸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아는 그 목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고 창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아버지가 이런 글을 쓰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여전히 침묵. 서아는 아버지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재훈아, 창훈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편지보다 먼저 세상을 뜰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봄에 너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것을 쓴다. 서아는 한 줄씩 천천히 읽었다. 방 안이 그 목소리로 채워졌다. 너희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가난이 두려웠고 사랑을 잃는 것이 두려웠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많은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부터 미리 미안하다. 아버지가 눈을 떴다. 그러나 시선은 아무 데도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다오. 아버지가 너희에게 많이 웃어주지 못하고 많이 안아주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그저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야. 사랑은 언제나 있었어. 서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계속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너희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라. 집이든 밥이든 이야기든 무엇이든. 손으로 만드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단다. 아버지가 50년을 살면서 알게 된 단 하나의 진실이야. 1974년 4월 27일. 너희 아버지 윤명철이.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서아는 편지를 내렸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다. 주름진 뺨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다. 아버지는 일어나서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62살의 아들이 84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공무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사람의 목소리였다. 제7부 두 사람이 서로를 몰랐던 시간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다. 창밖의 라일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훈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어릴 때 너희한테 많이 엄했지. 나는 그게 옳은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냥 무서웠던 것 같다. 너희가 나처럼 가난하고 막막하게 될까봐.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서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서아의 눈에는 두 사람이 비슷해 보였다. 같은 자리에 주름이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말을 아꼈으며 같은 모양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표현할 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표현하면 무너질 것 같았던 사람들. 단단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멀어지게 만든 사람들. 아버지, 저도 서아한테 그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서아는 눈이 뜨거워졌다. 공방한다고 할 때 내가 뭐라고 했냐. 그게 밥이 되냐고 했지. 그게 진심이 아닌 건 나도 알았는데 그냥 걱정이 그렇게 나왔어.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상처가 됐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걱정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것을 서아도 알 수 있었다. 아빠, 나도 잘 몰랐어. 아빠 마음을. 할아버지가 낮게 웃었다. 그것은 오래 사신 분의 웃음이었다.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후회하고 그래서 이제는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웃음. 사람이 그래.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못한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조용히 가득 채웠다. 서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작고 뼈가 드러나는 손이었다. 이 손이 50년 전 편지를 쓰고 상자를 묶고 측량 도구를 들었던 손이었다. 할아버지, 편지에 쓰신 말 기억하세요? 손으로 만드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저 도예해요. 흙으로 그릇 만드는 거. 할아버지가 그 편지 쓰실 때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서아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 그래, 알고 있었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서아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손의 온기만큼은 분명히 느꼈다. 제8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자리. 그날 저녁, 서아는 혼자 청솔공원으로 갔다. 요양원을 나와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공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다. 공원에는 새 파고라가 세워지고 있었다.
3번 벤치가 있던 자리. 이제 그 자리에는 깨끗한 나무 바닥과 기둥이 서 있었다. 흙은 새로 다져져 있었다. 서한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1974년 4월 27일, 청년 명철이 여기에 무릎을 꿇고 삽을 들었을 것이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땅을 파고 상자를 내려놓고 흙을 덮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 더 바라보았을 것이다. 이 봄이 사라지기 전에 이것을 묻어두고 싶었다고 썼던 그 청년이. 서한은 그 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새나무 바닥은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났다. 공원의 저녁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공방에서 쓰는 작업 노트였다. 그리고 그 안에 끼워 두었던 연필. 할아버지의 연필을 꺼냈다. 몽당 연필. 50년 동안 흙 속에 잠들어 있다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온 연필. 서한은 그 연필로 수첩에 천천히 썼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50년 만에 꺼내셨던 그 자리에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흙을 만지는지. 서한은 쓰다가 멈추었다. 눈이 따가웠다. 최근 몇 달, 그녀는 자꾸 물레 앞에서 멈추었다. 만들다가 구기고, 구기다가 멍하니 있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그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이유였다. 그녀는 이유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왜 만드는가? 나는 물음에 대한 답을. 그런데 50년 전 할아버지가 그 답을 이미 써두었다. 손으로 만드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서한은 다시 연필을 들었다. 그리고 계속 썼다. 저 계속 만들게요.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 50년 전 마음처럼 저도 이 봄을 잘 살아낼게요. 서한은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잠시 연필을 손 안에 꼭 쥐었다. 공원의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산책로를 따라 지나갔다. 강아지를 끌고 가는 노부부,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엄마, 이어폰을 끼고 달리는 청년. 서한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도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 안에 있겠지. 그 이야기들이 이 저녁 공기 속에 섞여 있겠지. 할아버지의 봄이 이 공원에 묻혀 있었던 것처럼 제구부 흙과 연필과 봄날의 약속. 그 다음 주 서한은 요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리고 가방에는 철제 상자 대신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도자기 그릇을 담아갔다. 찻잔 크기의 그릇이었다. 테두리가 살짝 물결지고 안쪽 면에 작은 은행잎 무늬를 눌러 새겼다. 유약은 연한 황갈색으로 마무리했다. 가을의 색이었다. 그러나 서한은 그것이 1974년 봄에 색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며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그날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서아가 그릇을 꺼내 건네자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오래된 손이 새 그릇을 감쌌다. 서아가 만든 거냐? 네. 할아버지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릇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빛에 따라 황갈색 유약이 달리 빛났다. 잘 만들었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서한은 그 말이 그냥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50년 전 편지에서 시작된 말이었다. 손으로 만드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고 믿었던 청년이 그 손녀의 손끝을 보며 하는 말. 할아버지, 제가 수첩에 뭔가 써서 왔어요. 들어보실래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한은 작업 노트를 펼쳤다. 청솔공원 새 파고라 앞에서 할아버지의 연필로 썼던 그 글.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50년 만에 꺼내셨던 그 자리에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흙을 만지는지. 저 계속 만들게요.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 50년 전 마음처럼 저도 이 봄을 잘 살아낼게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다시 눈을 떴다. 눈가가 촉촉했다. 그래, 잘 살아라. 그 한마디, 잘 살아라. 서아는 그 말을 가슴에 받아 담았다. 이것이 50년이 걸려 도착한 편지의 답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는 그릇을 창가에 올려놓았다. 오후 햇살이 그릇 위에 내렸다. 황갈색 유약이 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다. 미순이도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창밖 가일락이 또 바람에 흔들렸다. 할머니는 2년 전 이맘때 돌아가셨다. 봄이었다. 할아버지가 50년 전 편지를 쓴 것도 봄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봄이었다. 봄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시 이어주는 계절이었다. 제10부 50년 뒤, 그리고 다시 봄. 그해 여름, 서아의 공방에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작업대 한쪽에 작은 선반이 생겼다. 그 위에 두 가지가 놓였다. 하나는 할아버지의 몽당 연필, 다른 하나는 내 아이들에게라고 쓰인 편지 봉투의 복사본이었다. 원본은 할아버지 방 창가에 두었다. 할머니 사진 옆에. 서아는 물레 앞에 앉을 때마다 그 선반을 한 번씩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을 흘게 됐다. 이제 멈추지 않았다. 흙이 손 안에서 형태를 찾아가도록 그냥 두었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손으로 만드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서아의 문장이 되었다. 아버지도 달라졌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말이 많지 않고 여전히 표현이 서툴렀다. 그러나 서아와 통화할 때 목소리가 조금 달랐다. 전화를 먼저 하는 일이 조금 잦아졌다. 공방 근처를 지날 일이 생겼다며 들르겠다고 말하는 날이 생겼다. 어느 날 아버지가 공방에 들렀을 때 서아는 마침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문가에서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뭐 만드는 거냐? 밥그릇이요. 한 세트 만들고 있어요. 누구 거? 아직 모르는 사람 거요. 누군가한테 가겠죠. 아버지는 한참 물레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말했다. 아버지한테 하나 만들어줄 수 있냐? 서아는 물레에서 손을 떼었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어색한 듯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있었다. 그러나 서아는 그 옆 얼굴에서 50년 전 편지를 썼던 청년을 보았다. 표현하면 무너질 것 같았던 사람. 그래서 단단하게 차갑게 있었던 사람. 응, 만들어 드릴게요. 서아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 오래된 무언가를 부드럽게 녹였다. 그해 가을, 할아버지의 생신날, 세 사람은 요양원 정원에 함께 앉았다. 서아가 빚은 찻잔 3개에 따뜻한 차를 담아 나누어 마셨다. 황갈색 찻잔이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났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올려둔 서아의 그릇을 가리켰다. 저거 볼 때마다 생각해. 미순이가 좋아했을 거라고. 서아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할머니한테도 만들어 드렸을 텐데요. 그래, 그랬겠지. 할아버지는 먼 대를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 50년이 담겨 있었다. 그 50년 안에 미순이 있었고, 재훈이 있었고, 서아가 있었다. 그리고 청솔공원 3번 벤치 앞에서 24세 청년이 파란 잉크로 편지를 쓰던 그 봄날 오후가 있었다. 서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이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50년이 걸렸지만 편지는 제 자리에 도착했다. 사랑은 언제나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으로 좋겠다. 공원의 은행잎이 다시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그 아래 어딘가
오래전 한 청년이 무릎 꿇었던 흙이 있었다. 이제 그 흙 위에 새 파고라가 서 있었다. 사람들이 와서 앉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떠났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봄이 사라지기 전에 묻어두고 싶었다는 청년의 마음이, 50년 동안 흙 속에서 기다렸던 그 마음이, 그리고 이제 그것은 드디어 빛 속에 있었다.